오헨리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로 친숙한 작가 오헨리는 10여 년의 작가 생활 중 단 한 편의 장편도 없이 13권의 단편집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인 오헨리의 대표작 크리스마스 선물을 낭독하겠습니다. 1달러 87센트. 그것뿐이었다. 그것도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인 것이다. 그나마 잡화점이나 푸주간에서 쇼핑할 때마다 값을 깎아 그때마다 자신의 인색함을 비난당하는 무언의 소리에 얼굴을 붉혀가면서 하나하나 모았던 동전들이다. 대라는 3번이나 그것을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것만. 그녀는 초라하고 조그만 침대에 몸을 던지고 그저 엉엉 우는 수밖에 없었다. 대라는 그렇게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인생은 흐느껴 우는 것과 훌쩍거리는 것, 그리고 미소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훌쩍거리며 우는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았다. 흐느껴 울던 이 집의 주부도 이제 훌쩍거리면서 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주 9달러짜리의 아파트이다. 이 방의 모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황자를 잡는 경찰들이 이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는 일은 간혹 있었다. 아래층의 현관에는 편지 따위는 들어있어 본 적도 없는 우편함과 누구의 손으로도 울릴 것 같지 않은 벨이 붙어 있었다. 또 거기에는 제임스 데일링검 영이라는 명함이 하나 붙어 있었다. 이 데일링검이라는 이름의 주인이 주 30달러로 보수가 많을 때는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었지만 수입이 주 20달러로 줄어들고만 오늘에 와서는 데일링검이라는 글자도 겸손하고 눈에 띄지 않게 D자 하나로 오므라들어 버릴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흐릿해 보였다. 그러나 그 제임스 데일링검 영씨가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가면 언제나 그렇듯이 짐이라고 불리우며 이미 데라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제임스 데일링검 영부인에게 꼭 껴안겨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데라는 울음을 그친 후 얼굴에 화장을 고치고 창가에 서서 회색 고양이가 회색 담을 걸어가는 것을 정신없이 보고 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곤 겨우 1달러 87센트 뿐이다. 몇 개월 동안 1센트라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도 말이다. 정말 한 주에 20달러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지출은 늘 예산을 넘어섰다. 원래 지출이란 그런 거니까. 어쨌든 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돈은 1달러 87센트 뿐이다. 나의 짐에게 무언가 훌륭한 것을 하고 계획하며 행복한 시간을 지내왔는데 무언가 훌륭한, 흔하지 않은 훌륭한 것, 특별히 짐의 소유물로 더욱 어울릴 만한 물건을. 방문과 창 사이에 벽걸이 거울이 하나 있었다. 주 8달러의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몹시 야이고 민첩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습을 세로로 길쭉한 단편으로 재빨리 차례로 비춰봄으로써 꽤 정확히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데라는 몸이 홀쭉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기술을 익히고 있었다. 제임스 데일링검 영 부부가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것이 2가지 있었다. 하나는 원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거쳐 짐에게 남겨진 금시계이다. 또 한 가지는 데라의 머리털이었다. 만약 시바의 여왕이 길 건너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어느 날 데라가 머리채를 창밖에 늘어뜨려 말리고 있는 것을 봤다면 자신의 보석과 보물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만일 솔로몬 왕이 보화를 지하실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다면 짐이 지날 때마다 금시계를 꺼내보는 것을 부러워서 턱수염을 쥐어뜯었을 것이다. 지금 데라는 신경질적으로 재빨리 머리를 따아 올렸다. 그러다 잠깐 망설이며 가만히 서 있더니 이윽고 눈물을 한 방울 2방울 낡고 붉은 융단 위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낡은 갈색 재킷을 걸치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스커트 자락을 펄럭이며 2 눈에 아직도 반짝이는 눈물방울을 담은 채 문 밖으로 뛰어나가 층계를 내려가서 한 길로 나섰다. 그녀가 걸음을 멈춘 곳에는 마담 소프로니 머리 치장품 일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층계를 단숨에 달려 올라가서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몸집이 크고 피부가 너무 흰데다가 태도가 냉랭한 여주인은 아무리 보아도 우아한 미인을 연상시키는 소포론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았다. 내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하고 데라가 물었다. 사죠. 하고 여주인은 대답했다. 모자를 벗고 머리 모양을 좀 보여줘요. 갈색 폭포수가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며 흘러떨어졌다. 20달러 드리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걷어올리면서 여주인은 말했다. 돈은 빨리 주세요. 하고 데라는 말했다. 그 후 2시간은 장밋빛 날개를 지닌 듯 가볍게 지나갔다. 이렇듯 과장된 비유 같은 건 어쨌거나 그녀는 이 상점에서 저 상점으로 짐에게 줄 선물을 구하러 다녔다.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확실히 그것은 짐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다른 어느 상점에도 이런 것은 없었다. 상점마다 사사치 찾아다녀 본 결과였다. 그것은 디자인이 깨끗하고 훌륭한 플래티나 시계줄이었다. 고급품이라면 을에 그렇듯이 현란한 장식이 붙어 있지 않은 그것이야말로 그 품질의 가치를 말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데라는 이것으로 하겠다고 결심했다. 짐에게 꼭 어울릴 것이었다. 품위와 가치, 이 표현은 짐과 시계줄 양쪽에 적합했다. 그녀는 시계줄에 21달러를 지불하고 87센트를 들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다. 그 시계에 2주를 단다면 짐은 누구 앞에서나 떳떳이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계는 훌륭했지만 세 줄 대신 헌 가죽끈에 달아놓고 있었으므로 짐은 몰래 시계를 들여다보는 일이 많았다. 집으로 돌아온 데라는 흥분이 좀 가라앉아 이성과 분별심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머리를 만지는 인두를 꺼내어 가스불을 켜고는 애정을 위해 호기롭게 던져버릴 수 있었던 머리의 수리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일은,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나 대단한 작업이라오. 무서운 대작업이라오. 40분 후 데라의 머리는 예쁘고도 짧게 꼬부라진 머리털로 뒤덮여 그야말로 꾀병으로 학교를 쉬는 학생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몇 번이고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짐이 날 보고 죽이려고 덤비진 않을 거야. 하지만 틀림없이 코니 아일랜드의 합창단 소녀 같다고 말할 테지. 그러나 할 수 없지 뭐. 겨우 1달러 87센트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7시에는 커피가 준비되었다. 언제든 갈비구이를 만들 수 있도록 요리용 스토브 위에는 프라이팬이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다. 짐은 늦게 집에 돌아오는 적이 없다. 데라는 시계줄을 반으로 접어 손바닥 안에 감추고 늘 짐이 들어오는 문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 모서리에 앉았다. 한참 후에 아래층 층계의 첫 계단을 밟는 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데라의 얼굴은 하얗게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짧은 기도를 드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 하느님, 제가 여전히 아름답다고 그이가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그는 야인체구에 매우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가엾게도 그는 이제 겨우 22살이다. 그런데도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외투도 낡을 대로 낡았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메추라기의 냄새를 맡은 새터처럼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데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으며 그 눈에는 데라가 읽을 수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어 그녀는 무서워졌다. 그것은 노여움도, 놀라움도, 책망도, 공포도 아니었으며 그녀가 각오하고 있던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그 기묘한 표정을 얼굴에 띈 채 꼼짝도 않고 그녀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데라는 몸을 꿈틀거리며 탁자에서 떨어져 남편 앞으로 다가섰다. 여보, 짐, 하고 그녀는 외쳤다. 절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당신에게 선물도 드리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순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제 머리는 금방 자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세요, 짐. 그리고 유쾌하게 지내요.
당신은 내가 당신께 드리려고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사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머리를 잘랐다고. 짐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봐야 그 명백한 사실이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 것처럼 간신히 물었다. 잘랐어, 팔았어요. 하고 데라는 대답했다. 어쨌든 당신은 전과 다름없이 절 사랑해 주시겠죠. 머리카락이 짧아졌어도 전 역시 저예요. 그렇잖아요. 짐은 이상한 듯이 방안을 둘러보았다. 당신 머리카락은 이제 없어졌단 말이지. 하고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청하게 말했다. 찾아보실 것도 없어요. 하고 데라가 말했다. 팔아버렸으니까요. 팔았어 이제 없어진 거려. 오늘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보,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그건 당신을 위해서 없어진 거려. 제 머리카락은 하느님이라면 셀 수 있을지도 몰라요. 벼랑간 데라의 목소리가 아주 달콤하게 바뀌어졌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아무도 셀 수 없어요. 고기를 불에 올려놓을까요, 짐? 짐은 그 순간 제정신이 든 것 같았다. 그는 데라를 껴안았다. 우리는 여기서 10초 정도 옆길로 가서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신중히 생각해보자. 일주에 8달러와 1년에 100달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동방의 새 현자들은 가치가 있는 선물을 마련해서 찾아왔지만 옳은 대답은 그 선물 속에는 없었다. 이 불가해한 말의 뜻은 뒤에 명백해질 것이다. 짐은 외투의 주머니에서 조그맣게 포장한 것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해하지 말아요, 데라. 머리카락을 잘랐거나 면도로 밀었거나 감았거나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 아무튼 그걸 끌어보라고. 그러면 왜 내가 아까 넋이 나갔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하얀 손가락이 재빨리 끈을 풀고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황홀한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금방 여자다운 히스테릭한 눈물과 통곡으로 변하고 이 방의 주인은 즉시 모든 힘을 다하여 달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짐의 선물은 머리빗이었기 때문이다. 데라가 오랫동안 브로드웨이의 진열창에서 보고 동경하던 옆빛과 뒷빛 한 세트. 가장자리에 보석을 아로새긴 진짜 별갑으로 만든 아름다운 빛이었으며 지금은 잃어버린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에 꼭 어울리는 빛깔이었다. 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으며 그러기에 그저 가슴속으로만 열망했지 자신이 갖는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동경하던 빛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녀의 것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동경의 장식품이 사용될 머리털이 이미 데라에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빛을 가슴에 꼭 안고 마침내 눈물이 글썽한 눈을 들어 방긋 웃으며 말할 수 있었다. 내 머리는 아주 빨리 자라요, 짐. 짐은 아직 자기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않았다. 데라는 그것을 그의 눈앞으로 가져가서 갑자기 손바닥을 펴보았다. 귀금 속의 둔한 빛은 데라의 빛나는 격렬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반짝 타는 듯 느껴졌다. 어때요? 훌륭하죠, 짐. 난 이것을 사기 위해 시내를 한 바퀴 돌아야 했어요. 당신 시계를 좀 줘봐요. 얼마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짐은 아무 말 없이 침대 위에 벌렁 누우면서 미소를 지었다. 데라,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잘 간직해 둡시다. 당장 쓰기에는 너무 고급이야. 난 머리빗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지. 자, 이제 고기를 불에 올려놓지 그래.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말구유의 갓난아기에게 선물을 들고 온 놀랍도록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비롯되었다. 현명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 선물도 틀림없이 현명한 선물이었으며 아마 중복되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특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서로를 위해서 가장 현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희생시켜버린 아파트 방에 사는 이 두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들의 별로 신통치 않은 이야기를 불충분하지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선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었다고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어디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현명하다. 이들이야말로 현자인 것이다.